난임은 단순히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흐름에서 에너지가 깨지는 걸로 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검사로 바로 알 수 없던 시대라 몸의 변화와 감각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요즘은 초음파 검사나 소변 검사나 임신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지만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임신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 시대에는 의학기술도 검사 장비도 없었을 텐데 지금처럼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태몽 같은 걸로 판단한 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믿음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의보험 같은 그런 옛날 서적을 보면 난임 치료법까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임신 여부를 알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임신 여부를 알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테스트기가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여성의 몸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신호로 봤습니다. 가장 먼저 월경이 멈추는 것을 가장 큰 신호로 봤고요. 입덧이나 피로감, 가슴이 단단해지거나 복부가 불러오는 느낌 같은 변화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들은 개인차가 커서 아주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임신 테스트기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가슴이 부풀거나 속이 울렁거리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오해를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다낭성이 있었겠죠? 그럼요. 다낭성이신 분들은 매번 임신인지 착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꽤 난임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맥진으로 임신을 진단하기도 했다고 해요. 저도 이건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맥이 부드럽고 느리고 안정되면 태기가 있다 뭐 이렇게 본다고 하고, 또 민간요법으로는 소변의 색이 진하거나 탁해지면은 임신의 징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임신이 확신될 때까지,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는 굉장히 신중했다고 하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잘못 판단했다가 망신당할 수도 있으니까 태동이 느껴지고 배가 불러올 때까지는 정말 조용히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검사로 바로 알 수 없던 시대라 몸의 변화와 감각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기수는 없었지만 생명을 기다리고 그걸 관찰하는 태도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죠? 실제로 있었어요. 조선시대 대표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는 즉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 내용이 비교적 꽤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당시에는 생식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몸 전체의 균열이 깨져서 임신이 어렵다고 봤죠. 기혈이 부족하거나 장 부위의 조화가 흐트러진 상태를 원인으로 설명했어요. 맞아요. 지금처럼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몸이 좀 약하다 아니면은 장기의 어떤 조화가 좋지 않을 때 임신이 되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한의학적인 개념에 기반해서 정리된 내용이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몸이 차다, 기운이 약하다 그러면은 잉태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여긴 거죠. 장궁이 차다, 냉하다 그러면 아기를 품기 어렵다, 기혈이 허하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난임은 단순히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흐름에서 에너지가 깨지는 걸로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호르몬 불균형이나 뭐 혈류장애 또 스트레스에 의한 생리변화 같은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로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인상적인 게 실제로 제중심 편에 보면 남자의 전기가 약하면 잉태하지 못한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부부 모두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인식이 그때부터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국 조선시대에도 난임을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부부의 조화,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주로 몸의 기운을 보강해 주거나 혈류의 순환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난임 치료를 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몸을 덮게 하거나 기혈을 보강해 주는 탕약을 먹거나 침, 뜸 치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난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한약을 쓰거나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의 질을 높여주는 약재를 썼다는 기록이 돼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가 잘 돌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호르몬 주사나 배아 이식 기술이 없었으니까 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요즘 말로 하면 몸 상태를 임신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개념이죠. 저는 이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니고 실제로 요새 한의원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음. 한방에서는 지금도 혈류 개선이나 항염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운동성 그리고 착상력을 도와주는 침 치료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침. 것들은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완전히 비과학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순환을 돕는 건 현대의학에서도 임신 확률을 높이는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운동해라, 아니면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뭐 주사를 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컨셉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론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지금도 먹힌다는 거죠. 결국에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게 조선시대의 핵심 치료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걸 보면 난임을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조화가 깨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여성의 경우에는 기, 혈이 약해지면 자궁이 태아를 제대로 품지 못한다. 그래서 몸이 차가우면 착상이 어렵다. 반대로 남자 같은 경우는 신장의 양기가 약하면 정자의 생성이 줄고 정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조선시대가 유교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은 생각보다 꽤 진보적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자손이 정말 중요했으니까 난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여성 탓으로 돌릴 법도 한데, 동의보감에서는 남녀 모두의 건강을 함께 다뤘다. 이 점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여성에게 부담이 더 큰 게 사실이지만 그렇겠죠. 의학적으로는 부부의 건강을 모두 함께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진짜 진보적이고 올바른 접근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옛사람들도 생명 탄생을 둘의 조화로 봤다는 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생각만큼은 현대의학에서 바라본 난임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선시대의 임신과 난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조선시대에서도 난임을 정말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했고 그거에 맞춰서 노력을 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록 지금처럼 과학적인 장비나 기술은 없었지만 몸의 균형과 마음의 안정을 중요하게 봤다는 건 지금의 난임 치료와도 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시대가 달라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똑같던 거겠죠. 그럼 이번 주제도 흥미롭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며 저희는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야, 이거 안녕. 재밌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